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자 K입니다. 오늘은 5월에 함께 읽고 싶은 책 몇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책 소개를 한 지 꽤 된 것 같아요. 그 사이에 퇴사라는 저의 개인적으로 큰 이슈도 있었고, 퇴사한 이후에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목이 계속 잠긴 채 몇 주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 터널을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먼저 한국 소설 보여드릴게요. 봄밤의 모든 것입니다. 백수린 작가님의 신작 소설집이고, 그 여름의 빌라 이후에 쓰인 작품들 한 4년 정도 쓰인 단편들이 모인 단편집입니다. 백수린 작가님은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엄청 대단한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이제 그 사이에 굉장히 섬세하고 미묘한 지점, 공기의 흐름을 왜 되게 순간 바꾸는, 관계에서건 일상에서건 그런 순간적으로 공기의 흐름을 바꾸는 딱 그 지점을 포착하는 눈이 뛰어난 작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문장이 워낙 우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성 인물들, 특히 이제 도시 아니면은 이국에서 생활하는 여성들의 삶을 다루는 것도 좀 저에게는 매력 포인트이기도 해서 꾸준히 따라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설집도 참 즐겁게 읽었고, 전작들에 비해서 최근에 작가님이 쓰시는 작품들에는 좀 중년 이상의 나이가 어느 정도 든 여성들의 삶이 좀 많이 나온다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작가가 이제 시선을 어떤 세대의 여성에게 두느냐를 이제 독자로서 따라가는 즐거움도 있는데요. 저는 워낙에 좀 나이 든 여성들이 나오는 소설을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해서 이번 소설집을 더 재밌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편편이 다 좋긴 한데 맨 처음에 실린 아주 환한 날들이라는 작품을 저는 가장 좋아해요. 이 작품은 김승옥 문학상 우수상 수상작이기도 했어서 제가 그 상을 운영하는 팀에 있었기 때문에 발표됐을 때도 읽고 이제 그 심사 당시에도 읽고 했었거든요. 근데 몇 번을 반복해서 읽어도 눈물이 매번 나던 소설이었어요. 저에게는 굉장히 이제 마음에 남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 이 작품 하나만으로도 이 작품집은 너무 충분히 꼭 보여드리고 싶은 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작품들도 편편히 고르게 좋습니다. 아주 환한 날들에 국한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화자는 70대 여성이에요. 이제 할머니라고 부를 수 있겠죠. 평생 정말 바쁘고 힘들게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서 내 간판을 단 내 가게로 과일 가게를 키워나가고, 이제 거기서 번 돈으로 딸을 대학에 보내고 결혼을 시키고, 이제 그런 열심히 산 인생을 어느 정도는 이제 마무리를 하는 단계의 여성입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이제 딸은 결혼해서 아이를 둘 낳고 살고 있어요. 그렇게 홀로 있는 여성 노인의 삶이 외롭거나 좀 무료하거나 그러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화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게를 접은 이후에 6년간 자신의 삶을 어떤 이 일과표를 짜듯이 섬세하게 컨트롤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에는 뭘 하고 화요일에는 뭘 하고, 그렇게 자신만의 루틴이 굉장히 차근차근 잘 짜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심심할 겨를도 없고 외로울 이유도 없고 굉장히 잘 꾸려진 1인분의 삶을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근데 그런 여성에게 갑작스러운 손님이 찾아옵니다. 바로 앵무새 한 마리인데요. 자신의 딸과 사위 그리고 손주 둘, 그 4인 가족이 살고 있는 그 집에서 앵무새를 반려새로, 반려동물로 들이려던 중에 아이들이 그 적응기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서 한 2달 정도 할머니에게 잠시만 맡아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이 화자에게는 탐탁치 않죠. 일상에 변화가 생기는 거니까요. 그리고 앵무새라는 어떤 새를 반려해 본 적도 없고, 완전히 낯설고 전혀 모르고, 가장 중요한 건 말이 통하지 않는 존재가 생활에 불쑥 끼어든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 2달 사이에 이 여성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듯 어떤 빈틈없어 보이고 온전해 보이는 이 여성에게 변화가 생겼다는 것은 사실은 이 여성이 자신 스스로는 인지하지 못했던 어떤 균열, 어떤 결핍
등등이 있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할 텐데요. 이제 그것을 이 소설집의 해설을 쓴 박혜진 평론가가 너무너무 딱 적확하게 잘 짚어줬어요. 제가 최근에 읽은 소설집이나 어떤 책 뒤에 붙은 해설 중에 가장 좀 공감을 하면서 읽은 해설이었거든요. 그래서 작품들을 쭉 읽고 나서 해설까지 다 읽었을 때 아, 맞아 하면서 한 번 더 음미할 수 있는 정말 해설의 역할을 완전히 충분히 하는 해설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을 박혜진 평론가는 허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잠깐 읽어보면 이런 부분인데요. 너무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은 불순물이 제거된 삶의 한 양태일 수 있다. 허전함과 쓸쓸함의 이면일 수 있고 허무의 가면일 수도 있다. 허무는 텅 빈 마음의 공터, 기대가 자랄 수 없는 말라버린 땅,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 움직이는 과정이 아니라 충분히 이루었다고 생각되는 반환점 이후부터 침입해오는 인생 뒷면의 감정이다. 허무는 다루기 어려운 감정이다. 다루기 전에 알아차리기 힘든 감정이기도 하다. 행복과 잘 구분되지 않는 그것은 고요와 평화, 만족과 일상이란 이름으로 우리를 속인다. 통증의 무게에 비해 허무에 쉽게 적응하고 길들여지는 것도 그것이 잘 인식되지 않는 비극이기 때문이다. 허무에 잘 적응된 사람은 할 말이 없어진다. 쓰고 싶은 것도 바라는 것도 없는 상태가 된다. 누군가에게 속내를 털어놓는 건 엄두도 못 낼 일이다. 혼자 해결하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 소설집 편편의 인물들은 무언가를 상실한 사람들이 많고 이제 그 상실한 이후를 살아가는 과정을 좀 작가가 많이 담았거든요. 그 상실 이후에 찾아오는 허무나 어떤 무기력한 감정에 대해서 작가가 그거를 이제 명시적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독자가 은은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해설해서 참 잘 정리를 해줬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주 환한 날들의 앞부분,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보세요 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해요. 이것은 이제 글쓰기 교실의 강사가 수강생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근데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보세요 라는 그 말이 참 쉽게 하고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이 작품의 말미에 가서 새롭게 한 번 더 환기가 되고 그러면서 이 말이 가진 진짜 의미와 무게가 좀 새롭게 쿵 하고 다가오는 순간이 저는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수린 작가님의 봄밤의 모든 것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계속 간당간당한 느낌이 드네요.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소설은 해외 소설이고요. 표지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폴 오스터의 유작, 마지막 작품 바움가트너입니다. 소설을 읽기 전에도 그리고 바움가트너가 누군가 이름의 일부라는 것을 모르더라도 표지를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인가 보다 짐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백발, 나이가 많은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사람 안을 이루는 어떤 풍경들의 이야기인가 보네 라고 짐작을 할 수 있죠. 최근에 열린 책들에서 나오는 책들 중에 좀 그동안 보였던 열린 책들의 스타일과 좀 다른 느낌을 주는 표지들이 있고 특히 이제 뒷표지에 이렇게 깔끔하게 한두 문장만 넣고 끝내는 이런 스타일도 사실은 열린 책들에서 그동안 자주 보지는 못했던 방식의 표지인데 그 시그리드 누네즈의 그해 봄의 불확실성도 이제 뒷표지가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번에 바움가트너도 그렇습니다. 표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코팅을 하지 않은 패브릭 느낌의 표지 종이를 써서 굉장히 좀 따뜻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의 책으로 나왔고요. 원서 표지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정말 한국어판 표지가 훨씬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작품하고도 더 잘 맞고 그래서 한참을 들여다보게 되는 책이었습니다. 뒷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왜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순간들은 영원히 사라지는 반면 우연히 마주친 덧없는 순간들은 기억 속에 끈질기게 남아있는지. 음미하게 되는 문장이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아마 많으실 거예요. 이 바움가트너의 화자도 70대입니다. 70대 남성이고 철학 교수예요. 그리고 10년쯤 전에 사랑하던 아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익사였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바움가트너가 아내인 애나가 물속에 들어가서 사고를 당해서 죽고 시신으로 물가에 떠내려온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 시신을 가장 먼저 안아 올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트라우마가 강하게 남을 만한 상실이죠. 그래서 왜 올리버 섹스 책 같은 데 보면 자주 나오는 환지통이라고 하죠. 팔다리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마치 그 팔다리가 붙어 있는 것처럼 느끼는 어떤 환상에 가까운 감각, 그런 것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을 할 만큼 어떤 굉장히 강렬한 상실과 그것이 환상에 가까운 느낌으로 여전히 나에게 붙어 있는 듯한 그런 환지통을 느낄 만큼 아내의 상실은 이 바움가트너에게 너무나 큰 일이었습니다. 아내는 시를 쓰고 번역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바움가트너 역시 철학을 오랫동안 공부한 학자이고 교수였기 때문에 이제 두 부부에게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어로 무언가를 표현하고 그것을 문장으로 써나가는 것 자체, 특히 아내인 애나에게는 그것을 여러 다른 외국어로 옮기는, 외국어에서 자신의 모국어로 옮기는 그 번역 과정을 포함해서 이 두 부부에게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바움가트너가 아내를 애도하고 추억하는 일 가운데 아내가 쓴 시나 산문을 들여다보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폴 오스터의 다른 작품들을 읽어보신 분들은 짐작하시겠지만 전체적인 큰 줄기의 이야기가 흐르는 중간중간에 애나의 글이 이제 파편처럼 들어가 있어요. 그 글이 어떤 글이었다라고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글 자체가 삽입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소설 속에 애나가 직접적으로 발화할 일은 없지만, 그렇지만 애나가 쓴 글, 애나가 쓴 시를 통해서 우리는 애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글을 바라보는 바움가트너의 시선을 통해서 이 둘의 관계가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폴 오스터가 종종 쓰는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잘 쓰는 테크닉 중에 하나죠. 어떤 식으로 인물을 보여줄 것인가, 어떤 식으로 사건을 보여줄 것인가를 이야기 속의 이야기라는 장치를 통해서 종종 해왔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폴 오스터의 유작이고 2023년에 이제 원서 출간이 되었고 2024년에 폴 오스터가 세상을 떠났죠. 그래서 70대 작가가 생애 마지막 시기에 쓴, 그래서 아무래도 화자와 이 작가를 많은 부분 겹쳐서 볼 수밖에 없는 작품인데요. 제가 언젠가 언박싱 영상에서 폴 오스터의 엄청난 대작이죠. 바움가트너 전에 쓰인 4321 두 권짜리 아주 두꺼운 책, 그 책을 샀다라고 보여드렸는데 제가 아직도 펼치지도 못했어요. 시작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폴 오스터를 저는 정말 오래 따라 읽다가 한동안 안 읽다가 이제 오랜만에 다시 4321을 시작으로 해서 좀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4321을 못 읽었기 때문에 이제 바움가트너가 굉장히 오랜만에 읽는 폴 오스터의 작품이었습니다. 너무 옛날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폴 오스터 특유의 테크닉이라든가 뭐랄까 굉장히 세련되고 너무 잘 읽히는 위트 있는 문장이라든가 되게 옛날 생각 많이 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작품이 그의 말년에 쓰인 마지막 작품이라는 것을 계속 곱씹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폴 오스터가 실제로 2명의 여성과 결혼 생활을 했는데 첫 번째 부인이 리디아 데이비스, 최근에 한국에 굉장히 많은 작품이 소개되었죠. 작가이자 번역가인 리디아 데이비스였고, 두 번째 부인이자 말년까지 함께한 부인이 시리 허스트베트라는 작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움가트너 부부를 또 그 역시 대입해서 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폴 오스터가 실제로 아내를 상실한 경험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개인사를 보면 굉장히 비극적인 상실이 있었어요. 첫 번째 부인인 리디아 데이비스와의 사이에서 낳았던 아들이 이제 마약 과용으로 사망했고, 그 아들이 사망하기 얼마 전에 그 마약 중독이었던 아들의 딸이죠. 폴 오스터의 손녀 역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논란이 되었던 게 마약 중독자인 아들이 딸을 보고 있었고 그 딸의 부검 결과 약물 반응이 나왔다, 이런 뉴스들로 좀 시끄러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폴 오스터는 아들과 손녀를 모두 잃은 것이죠. 아마 그때 느꼈던 상실과 고통에 대한 감각이 아닐까 싶은 문장들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우리가 문학작품에서 소중한 누군가를 잃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읽게 되죠. 근데 제가 이번에 읽으면서 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식으로 느낄 수 있겠고, 이게 진짜 누군가를 상실했을 때의 리얼한 감각이겠구나라고 좀 굉장히 와닿는 문장들을 발견을 했거든요. 이제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바움가트너가 아내인 애나를 잃고 상담사와 아내가 사망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상담사랑 대화를 나눈 그 내용이었습니다. 본인을 탓하시는군요. 상담사가 말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탓하는 게 아니면 그런 후회의 감정, 심지어 가책일 수도 있네요. 후회도 아니고 가책도 아니에요. 표정을 보니 내가 선생님께 저항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뿐이에요. 그래요. 물에 다시 뛰어들지 않았다면 애나는 지금 살아있겠죠. 하지만 애나가 원하는데 물에 들어가는 걸 내가 막으려 하거나 그랬다면 우리는 30년 이상 함께 하지 못했을 거예요. 삶은 위험해요, 메리언. 언제라도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죠. 하지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말하자면 솔직히 나 자신이 불쌍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자기 연민에 빠져 허우적거리지는 않고 왜 하필이면 나냐 하고 하늘을 향해 신음을 토하지도 않아요. 왜 내가 아니어야 하나요? 사람들은 죽어요. 젊어서 죽고 늙어서 죽고 58배 죽죠. 다만 나는 애나가 그리워요. 그게 전부예요. 애나는 내가 세상에서 사랑한 단 한 사람이었고 이제 나는 애나 없이 계속 살아갈 길을 찾아야 해요. 지금 밖에 소음이 혹시 들어가고 있을까요? 저희 아파트 단지 화단에 수목 소독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조금 방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목소리를 키워볼게요. 이런 부분이 저는 약간 좀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어요. 내가 그때 말렸어야 됐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뭘 할 수 있었을까라고 저는 사랑하는 누군가를 상실하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정연하게 이어가는 바움가트너의 말들이 너무 다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냥 나는 그 사람이 그리운 거다라고. 근데 이제 방금 읽은 부분에서도 느끼셨지만 바움가트너가 상담사에게 우리의 용어를 정리하자라고 표현하죠. 이제 이런 성격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 물론 이제 10년 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아내가 떠났을 때의 일이고, 이제 그 10년 후, 이제는 노년이 된 한 남성이 그 일을 돌아보고, 그리고 아내가 쓴 작품들을 다시 훑어보고, 그러면서 아내와의 삶 이전에 자신의 유년 시절,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이에 만난 아내에 대해서, 그리고 아내가 떠난 이후의 자신의 삶과 현재 자신을 어떤 식으로 추동하는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아내에 대한 그리움만으로 한 권이 채워지는 작품은 아니에요. 사실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뭐 어떤 서사나 플롯이 조금 단조롭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충분히 너무나 즐겁게 읽었고 포르스터가 기존에 자기 작품에서 해왔던 반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키워드들 뭐 고독이라든가 자기의 정체성이라든가 누군가가 실종되거나 사라지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언어에 대한 탐구 이런 요소들이 그렇게 두껍지 않은 분량에 잘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작으로 읽기에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뭐 워낙 유명한 뉴욕 3부작이나 달의 공전 같은 작품에서는 이제 젊은 시절의 자아 탐구, 자아 찾기, 뭐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반짝이는 작품들이었다면 이제 그 이후 최근에 이 바움가트너에서는 그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확립된 이후의 나이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전의 작품들에서는 잘 느끼지 못했던 감동을 많이 느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바움가트너는 서재, 코지토리엄, 굴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는 자신의 2층 방 책상에 앉아 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에세이 먼저 해볼까요? 김영하 작가님의 단 한 번의 삶입니다.
워낙 베스트셀러 1위로 있기도 했어서 저희 구독자분들도 많이 보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스트셀러 1위여도 책이 가닿지 못하는 곳은 늘 있기 마련이고 사놓고 아직 안 읽으신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이미 읽으신 분들과는 감상을 나눌 수도 있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단 한 번의 삶. 저는 이 표지가 참 의미심장하게 느껴졌답니다. 굉장히 심플한 표지죠. 삶이라는 무대, 이런 표현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이제 그것이 구현된 어떤 무대가 있고 막이 거쳤어요. 그리고 마이크 하나가 있고 위에 조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표지를 봤을 때 인물이 없죠. 무대에 누군가가 오를 준비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공연이 다 끝나고 그 사람은 무대를 떠난 건지 그런 약간 아련한 느낌이 드는 표지였어요. 처음에 생각한 컨셉은 인생사용법이라는 다소 호기로운 제목의 산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젊은 세대에게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인생사용법이라는 컨셉이 그러하니까요. 근데 이제 그것을 구체화하고 써내려 가면서 완전히 좀 다른 방향의 산문집으로 나오게 됐고 김영하 작가님은 워낙에 댄디하고 세련되고 쿨한 작가의 이미지가 뭐 처음에 등장하셨을 때부터 강했어요. 참 개인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사생활을 좀 철저히 가리는 느낌의 작가였거든요. 근데 그랬던 이제 작가가 자신의 인생을 정말로 돌아보면서 개인사를 굉장히 좀 진솔하게 써냈습니다. 그래서 참 시간이 많이 흘렀다. 작가님에게도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은 이런 내밀하고 진솔한 산문은 이제 작가님도 작가로서 딱 한 번만 쓸 수 있는 책인 것 같다라고 후기에 덧붙이기도 했지만 그 조건 중에 시간이 제법 흘렀다는 것도 분명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이 과거의 자신과 아주 많이 거리감을 느껴야만 쓸 수 있는 면도 있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이런 글을 쓰기에 이르렀구나. 이 작가께서 이런 좀 남다른 소외를 느끼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이 다 죽음으로 되어 있어요. 가까운 누군가의 죽음으로 시작을 하고 끝을 맺는 산문집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본인의 유년 시절, 가족들 이야기,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정말 많이 드러내는 이야기, 자신의 학창 시절, 그리고 작가가 되었을 때 글쓰기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뭐랄까 자기 앞에 거울을 하나 가져다 놓고 그 은유적인 의미의 그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근데 그 거울 속 나를 되게 피하고 싶을 때도 많잖아요. 근데 피하지 않고 계속 묵묵히 그 거울 속의 나를 보면서 그려나간 어떤 의미의 자화상의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작가님의 어머니가 직장 생활을 하셨다는 거를 작가님도 아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까지 어떤 일을 어머니가 젊은 시절에 했었는지 몰랐다. 근데 어머니가 직업 군인이었다는 것을 이제 어머니의 빈소에 찾아온 어머니 친구분들을 통해서 이제 듣는 것으로 책이 시작이 됩니다. 의미심장한 대목이죠. 나와 정말 가까운 누군가가 젊은 시절에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일에 대해서 왜 숨겼는지 이런 것들을 그가 죽을 때까지 나는 알지 못하는 상태인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심장한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조금 놀랐던 대목이 20대에 어떤 직업을 가져야지 장래의 희망, 내가 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에 둘러싸여 있는 시기에 작가님은 어떤 상태가 되고 싶었다 하면서 그 두 가지 상태를 꼽은 게 유능과 교양의 상태 내가 너무나 간절하게 갈급하게 원했던 것은 그 두 가지 상태였다. 그게 나에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고백들도 되게 놀라웠었어요. 우리가 보는 작가님은 유능함, 어떤 지성, 교양의 상징과도 같은데 근데 그가 그것의 결핍을 느꼈던 시절 그리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채워나가려고 노력했었는지 그런 대목들을 읽다 보면은 뭉클한 데가 있죠. 우리는 누군가가 거의 완성에 가까워진 모습을 많이 보는데 특히 유명인들, 방송에 나오는 사람, 이렇게 유명한 작가
이런 사람들은 작가가 된 이후를 보는 거죠. 유명해진 이후. 그때까지의 이 사람의 삶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참 분량도 많지 않고 워낙 문장을 가독성 좋게 쓰시니까 사실 맘만 먹으면 몇 시간 만에 후룩 읽을 수도 있는 책인데 생각보다 천천히 읽게 됐고 읽고 나서도 좀 여운이 길었던 책이었어요. 그래서 추천을 해드립니다. 한 문장 읽어볼까요? 인생은 일회용으로 주어진다. 일회용, 단 한 번의 삶이죠. 마지막 책은 조금 무시무시한 제목인데요. 자살의 연구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의류문화사의 암실문고 시리즈. 암실문고 시리즈 책이 여러 권 있는데 이게 10권째더라고요. 그래서 암실문고에서 나오는 책이면 뭐 무조건 흥미롭겠지라는 거의 무턱대고 기대하게 되는 마음이 있는데 자살의 연구도 암실문고 시리즈로 나왔고 이 책은 사실은 개정판입니다. 오래전에 청하에서 출간이 되었던 책이고 그 책의 뭐 많은 부분을 손보고 그리고 그 당시에 누락되었던 부분들을 채워서 이제 개정판이자 개정 완역본에 해당하는 책이에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최승자 시인이 번역한 것으로 많이 알려졌었던 책이죠. 그래서 절판된 이후에 찾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자살의 연구 읽고 있고 너무 막 몰입해서 읽고 너무 재밌다고 했더니 저희 남편이 되게 걱정하면서 안 읽으면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자살의 연구 뭐 읽으면은 뭐 스며들 것 같냐 내가 난 자살할 생각이 없다 그랬지만 어떤 식으로건 이제 영향을 받을까 봐 두려운 거겠죠. 자살이라는 것은 그런가 봐요. 근데 저는 사실은 자살이라는 테마에 되게 관심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 너무너무 재밌게 읽고 있고 지금 꽤 많이 읽었는데 계속 재미가 있어서 추천을 해드려야겠다 싶었어요. 저처럼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유용한 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 엘버레즈라는 분은 영국의 옵저버라는 일간신문 있죠. 이제 거기서 시 분야를 담당하는 비평가이자 연구가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1929년에 태어나 2019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1971년도에 나왔고 1971년만 해도 자살이 범죄에 해당하는 지금도 물론 터부시 되는 면이 많지만 그때는 훨씬 더 문제적인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자살의 연구라는 책을 냈고 이 책이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켜서 뭐랄까 자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책 중에 이제 고전이 되어가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특히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 중에 이 테마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더욱 좋아하실 것 같아요. 문학에서 자살이 어떻게 다루어지는가도 물론 나오고 자살한 문학가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 작가인 엘 엘버레즈 본인이 자살 시도를 했다가 실패한 자살 실패자, 미수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내밀하게 쓸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흔히 가지고 있는 자살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에 대한 반박도 나오고 생각해보면 자살이라는 게 뭐 오래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터부시 되어서 오랜 세월 범법행위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었죠. 자살하면은 그게 범법행위인 그래서 후대에게 재산을 뭐 상속할 수 없다거나 그런데 또 한편으로 종교에서도 역시 종교에서는 그것이 반도덕적인 행동일 때도 물론 많았고 아니면 순교라는 형식으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살해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순교라는 이름으로 뭐 칭송받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자살에 대해서는 평가가 바뀌어 왔습니다. 뭐 아무래도 가장 큰 변화는 그것이 도덕적인 행위냐 아니냐 그 개인의 도덕성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으로 좋고 나쁘다의 평가가 있었던 것에서 이제 조금 시간이 흘러서 현대에 가까워지면서는 그것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 사회 문화적인 문제로 바뀌게 된 것이 좀 큰 변화이긴 하죠. 그 사람이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맥락을 보게 된 것. 이 작가는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정신병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인간의 조건, 인간의 복잡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행위라고 보는 거죠. 이게 참 모호한 설명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책 한 권으로, 자살의 연구라는 책 한 권으로 이제 그걸 쓴 거죠. 특히 시작 부분에 실비아 플라스, 많은 분들이 이름을 알고 또 좋아하기도 하는 미국 시인이죠. 실비아 플라스의 자살이 앞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챕터로 할애가 돼 있어요. 이 저자와 실비아 플라스는 이제 서로 시를 쓰는 시인이자 이제 그것을 일간지에서 받아서 실는 역할을 하는 비평가로서 관계를 수년간 맺어왔고, 그래서 실비아 플라스의 자살이 이 사람에게는 우리가 뭐랄까 왜곡된 형식으로 보는 실비아 플라스의 자살이 아니라 조금 더 한 발 더 들어가서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녀와의 관계를 맺었던, 실제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이분은, 실비아 플라스는 자살하고 싶었던 것, 그러니까 정말 본인이 죽기를 원했던 것은 아니다라고까지 주장을 해요, 이 책에서. 그것에 대해서 그 실비아 플라스가 반복해서 자살 행위를 해왔던 것, 그리고 그 시의 작품 세계, 그리고 본인의 그 처해진 상황, 테드 휴즈라는 뭐 거물이 된 남편이자 시인과 아이를 육아하는, 그리고 정말 집안일과 육아와 시쓰기의 그 저글링 사이에서 본인을 잃지 않으려고 했던 그 실비아 플라스의 개인의 퍼스널리티 등등을 다 복합적으로 보면서 실비아 플라스가 그렇게 그 오븐에 머리를 넣고 자살했다라는 그 가십 같은 사실 하나로 유명세를 치르고 그러면서 막 재평가되고 하는 것이 이 저자에겐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처음에 읽으면서 몰입도가 좀 상당히 높기도 한 책입니다. 그녀를 무저항의 희생 제물로 보는 실비아 신화 역시 실비아라는 실제 여성에 대한 철저한 왜곡이었다. 그 신화는 그녀의 생동감, 지적 욕구, 거친 위트, 위대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내적 자원, 맹렬한 감정, 절제를 간과한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불행을 예술로 바꿔놓을 수 있었던 그녀의 용기를 간과한다. 내가 유감스러워하는 건 실비아 플라스 신화라는 게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유감스러운 건 그 신화가 부주의와 실수로 인해 너무 이른 죽음을 맞은 한 대단한 재능을 가진 시인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면서 고대 그리스부터 뭐 기독교 문화에서 낭만주의 시대에 뭐 현대에 이르러 정신의학이 발달하고 이제 그 시대 속에 자살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변천해 왔는지 역사적으로 훑기도 하고, 유명한 문학 작품 속에서 자살이 어떤 식으로 다루어져 왔는지 이제 그것도 시대의 맥락을 함께 훑으면서 좀 비판적으로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문화적이고 문학적인 접근, 자살에 대한 그런 접근에 저자 본인이 경험한, 자기 고백적으로 쓸 수밖에 없었던 본인의 그 자살 미수 경험담, 그리고 그 당시 1970년대가 여전히 자살이 금기시되고 굉장히 병리적인 현상으로 보여지던 때에 이런 책을 씀으로써 이것을 뭐랄까 자살을 보다 인간적인 행위로서 바라보게 하고 싶어 했던 것, 그리고 그것이 좀 성공적으로 쓰였다는 것, 이런 의미를 갖는 책이겠구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살을 선택하는 생물종이 사실 굉장히 극히 드물잖아요. 그런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기까지 인간 내면에선 어떤 고통과 충돌과 무력함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누구는 자살에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인간이 인간으로서 실존한다는 건 정말 무엇인지, 이런 되게 다양한 차원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너 뭐 자살에 관심이 있는 거야? 자살 충동이 들어? 뭐 이런 범위의 책은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저도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인간에 대해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궁금증 중에 저에게는 그 궁금증이 있는 것이죠. 왜 누구는 자살하지 않는가? 왜 누구는 자살을 하는가? 자살이라는 것이 정말 그렇게 문제적 행위인가? 그것은 선택 가능한 행위이지 않나?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싶으신 분들께는 너무 재미있는 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5월엔 이 책 재밌게 봐주셨을까요?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